자, 일본을 한 30분 거쳐서 30분 채 안 되지만 하여간 일본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일본을요. 미국입니다. 미국의 자산시장 붕괴의 원인은요, 기본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로 탈공업화 속에서 금융화로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불평등이 굉장히 증대를 해요. 불평등이 증대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뭐냐면 다양스럽게 산업재편이 진행되집니다. 이게 차이예요, 결정적으로요. 즉 뭐냐면은 산업화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50년대, 60년대에 서유럽 국가와 일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업화가 확산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제조업 경쟁력 격차가 미국하고 축소가 되집니다. 65년에 일본에게 그러니까는 무역 적자를 볼 정도로 67년도에는 독일의 전신인 서독한테 적자를 볼 정도로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자본의 수익률이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조업에서 자본이 떠나죠. 제조업에서 자본이 떠납니다. 60년대 후반부터 떠납니다. 예? 떠나면서 그 속에서 뭐냐면은 이 탈공업화가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일자리 양극화가, 제조업의 일자리는요, 대개 뭐냐면 중간임금 일자리입니다. 이게 제조업 일자리 줄어드니까 일자리가 양극화되지죠. 그게 소득이 양극화로 진행된 거고, 그 속에서 제조업에서 떠난 자본들이 금융으로 갑니다. 금융으로 가요. 금융은 기본적으로 수익성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금융이 뭐냐면 정치 영향력을 증대시킵니다. 과거에 좀 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금융의 고수익을 추구하려면은 규제를 완화하거든요. 규제를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금융은 많은 규제를 받잖아요. 예? 금융은요. 위험한 투자를 못하게 하잖아요. 한번 이 금융이 타격을 입게 되면은 그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금융감독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냐면 금융이 그러니까 자신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복지국가를 후퇴시키지요. 사회보장도 후퇴시키고. 왜 그렇습니까요? 사회보장을 많이 하면은 그만큼 뭡니까? 정부가 그러니까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 거잖아요. 세금은 누가 많이 냅니까? 부자들이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금융도 마찬가지로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복지국가가 후퇴하는 겁니다. 금융화가 진행되면서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모피아가 금융자본 이익을 대변하면서 바로 뭐냐면 정부 지출을 그러니까는 맨날 재정 안정 타령하고 앉았다는 게 바로 그 얘기잖아요. 거기다가 뭐냐면 기업에게 투자를 해가지고 기업의 영향력을 확보해가지고 기업에게 그러니까 쥐어짜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조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구조조정하게 되면 일단 인건비 비용이 많이 줄어드니까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재무제표는 수익률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평등은 더 심화되어져요. 금융화로 인해 가지고요. 탈공업화도 불평등을 만들어냈지만은 금융화도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불평등하게 되면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지금 우리 사회를 생각하면 돼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빚을 내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되게 어디다 가겠습니까요? 자기도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이 금융을 이용을 해가 돈을 벌고 싶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부동산 투자지요. 근데 부자들은 뭡니까요? 쓰고 돈이 남잖아요. 그 돈을 그러니까는 금융기관들에다가 금융에서 투자를 하는데 그 돈들이 없는 사람들한테 대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사회 전체가 그러니까는 사회 전체 채무가 증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의 자산은요 대부분이 부채입니다. 부채예요. 은행의 자산이 그러니까는 증가한다는 얘기는 부채도 증가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돈놀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출을 많이 하고요. 그렇죠? 자산이 많으면은요. 그 사회 전체 부채도 증가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부동산에 많은 자본이 들어가게 되고 주식에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산시장에 거품이 인제니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거품을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빚을 내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는 부동산 시장이 그러니까는 이 활력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빚이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예? 영원히 올라가는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빚을 감당하려면 결국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일자리가 지금 이렇게 망가진 상황 속에서, 예? 망가진 상황 속에서 결국은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 붕괴될 수밖에 없죠. 예? 붕괴될 수밖에, 어떤 충격이 왔을 때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미국의 2007년도 2007년 말부터 2007년 하반기부터 이 부동산 시장에 먹구름이 들이지요. 소위 말해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요. 그렇죠?
즉 이런 금융의 논리, 신용의 논리하고 거기다가 뭐냐면 글로벌 불균형. 글로벌 불균형이 뭡니까요? 미국의 달러가 그러니까는 해외로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그 나간 달러가 그러니까 다시 월가에 재투자를 해가지고 미국에 그러니까는 통화 정책을 그냥 교란시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한국이 경상수지 흑자를 내가지고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면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로 축적한단 말이에요. 그걸 현금으로 안 갖고 있어요. 대부분은 뭘로 어디다 투자하느냐? 안전자산에다가 운용을 합니다. 수익이 좀 나오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뭐예요?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라든가 아니면 미국 정부가 보증한 그러니까 어떤 공공채권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데다가 되게 운용을 하죠. 근데 그런 채권들 주로 장기 채권에다가 가는데 연준이 미국도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막 과열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2004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금리 올리는데 장기 금리가 하나도 안 올라가지는 거예요. 장기 금리가. 왜? 해외에서 유입된 달러들이 중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아니면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석유 팔아가지고 벌어들인 달러 자금이라든가 중동에서 들어온 달러 이런 것들이 월가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장기 채권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장기 채권에 투자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채권의 수익률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시장 금리가 그러니까는 안 올라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이 뜨거운 거를 좀 끌려고 냉각시키려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1%에 있던 것을 5.25%까지 쭉 올렸는데도 올리면서 이걸 거품을 좀 부동산 시장을 좀 과열된 거를 시키려고 했는데 안 식어지는 거예요. 왜? 부동산 시장에 대개 그러니까는 영향 미치는 것은 장기 대출이거든요. 장기 금리들이거든요. 모기지 금리가요. 예? 근데 그건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통화 정책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금융위기가 터지고 금융위기가 더 그러니까는 제대로 통제가 안 됐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 진단을 하면서 그러면 해외로 나간 달러를 그러니까는 좀 줄여야 되겠다. 그게 바로 글로벌 불균형 해소인 겁니다. G20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네?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미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역 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들, 경상수지 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들에 대해서 줄이라고 계속 압력을 놓았잖아요. 오바마 때부터 해가지고 트럼프 뭐 이렇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1년에 2번씩 그러니까 그 환율 보고서를 미국 행정부가 그러니까 재무부가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우리는 그거 발표할 때마다 우리가 환율 조작국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맨날 관심 갖고 하는 이유가 미국이 바로 이 자기들이 해외로 나간 달러를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통화 정책이 그러니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해외로 나가는 달러를 줄이지 않으면은요. 예? 어쨌든 간에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미국도 일본처럼 어떻게 합니까요? 제로금리하고 양적 완화로 대응을 하죠. 여기까지는 일본하고 유사합니다. 일본하고 유사해요. 그런데 미국은 일본하고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뭐냐면은 일본은 지금도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2016년부터 마이너스 0.1%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돈도 계속 찍어내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를 그러니까 멈추지 못하고 있죠. 근데 미국은 그러니까는 금융위기 지나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도 좀 올리기 시작했고, 예? 한 2.25에서 2.5%까지 올렸잖아요. 이 코로나 재난 터지기 전에요. 그리고 양적 완화도 좀 이제 줄이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외형적인 차이입니다. 미국하고 일본하고요. 일본은 계속해서 금리를 못 올리고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있는 상황인 반면에요. 자산시장이 붕괴된 건 똑같은데,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러면 미국은 왜 이렇게 통화정책을 어느 정도 정상화를 시킬 수 있었느냐? 통화정책을 정상화시킬 수 금리를 좀 올리고 그나마 많이는 못 올려서도 올리고 양적 완화도 줄여가고 이렇게 했었느냐? 예? 일본이 못하는 거를 산업재편에서 상당한 성과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미국은 2000년대 이후에 산업 체계가 지각 변동이 생겼다. 소위 말해서 제조업이 쇠퇴하는 이 공간을 플랫폼 사업 모델들이 등장했다 그랬잖아요. 플랫폼 사업 모델들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정상화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냐면
금융위기 전에 금리는 5.25%였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는 금융위기 터지고 난 이후에 금리를 최대 어디까지 올렸습니까요? 2.25에서 2.5%, 한 절반 정도도 채 못 올리고서는 멈췄잖아요. 멈추고 2019년에 금리를 다시 내렸습니다. 3번이나요. 코로나 재난이 터지기 전에 이미 내렸죠. 예? 양적 완화도 그러니까는 충분히 진행이 안 됐잖아요. 다 해소를 못 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소득 불평등이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러니까는 자산시장 거품이 생겼다 그랬었어요. 소득 불평등 때문에 생겼다 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냐면 코비드19 충격까지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통화정책이 다시 뭡니까? 제로금리로 가고 다시 또 양적 완화로 갔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냐? 정상화가 된다면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나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나 양적 완화를 줄일 수 있겠는가? 이건 뭐에 달려 있어요? 미국의 산업 체질이, 경제 체질이 얼마나 건강하게 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즉, 건강하게 되려면 어떻게 됐습니까요? 산업 재편도 계속해서 이제 가속화가 일어나야 되고, 불평등도 많이 완화가 돼야 되겠죠. 완화가 돼야 되겠죠. 근데 불평등을 완화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플랫폼 사업 모델, 미국 방식의 플랫폼 사업 모델은 굉장히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거든요, 지금요. 예? 바이든 정부가 금리 일부 그러니까 세금도 올리고 그러지만은 오바마 때 수준도 회복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거 쉽지 않다고 봐요. 예? 쉽지 않다고 봅니다. 불평등 해소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요. 그래서 만만치 않다. 통화정책 정상화.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처럼 만큼만이라도 금리를 올릴 수 있겠는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자, 금리 정상화가 이게 이제 미국이요. 미국 연준이 2017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 1.25에서 1.50에 있던 것을요. 2018년 12월에 한 2.25에서 2.5까지 올렸잖아요. 그리고 2019년에 다시 내렸습니다. 다시 3번이나 내렸었어요. 예? 내렸었죠. 그러고 나서 코로나 재난이 터지고 나면서 완전히 제로금리가 또 내린 거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돈을 그러니까는 얼마만큼 찍어냈었냐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4조 5천억 달러까지 찍어냈습니다. 한 9천억 달러 있던 거를요. 근데 요거를 코로나 재난 이전까지 얼마 줄였어요? 한 7,500억 달러 줄인 거예요. 7,500달러. 충분히 못 줄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코로나 재난이 터지다 보니까는 다시 돈 찍어내고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까지요? 8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8조 달러가. 그러니까 8조 달러가 넘어갔으니까 거의 2배가. 즉 코로나 재난 이전에 4조 달러가 좀 안 됐었잖아요. 근데 4조 달러 이상을 찍어낸 거예요. 코로나 재난 터지면서요. 지금도 계속 찍어내고 앉아있죠. 금리는 아직 올릴 계획이 없고요. 그렇죠? 자, 일본하고 미국 또 하나 차이가 뭐냐면요. 일본은 소비자 물가가 돈을 그렇게 찍어냈는데 물가가 안 올라요. 물가 수준이 97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했잖아요. 최근에요. 이거 봐보세요. 소비자 물가가 2015년 100이 거의 90년대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 지금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돈을 그렇게 찍어내도 물가가 안 올라요. 일본은요. 근데 미국은 물가주 사용하는 걸 개인 소비 지출을 가격을 쓰는데 그래도 미국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함량은 없는 거예요. 미국은요. 예? 똑같이 돈을 찍어내도요. 예? 일본은 돈을 찍어내도 인플레이션이 안 발생하는 거고 디플레이션에 맨날 시달리고 앉아있는 거고 미국은 돈을 찍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불균형도 많이 줄였습니다. 미국이요. 금융위기 이후에 막 압력 육화 어쨌든 간에 막 해가지고요. 하고 미국은 산업 재편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이겁니다. 예? 소위 플랫폼 사업 모델 진화를 물론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오고 있죠. 많은 부작용을 고용 창출을 못하고 있거나 불평등을 굉장히 심화시키고 있거나 그리고 지금 혁신이 지금 정체되고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2010년 이후부터 미국의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 모델들이 혁신을 못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미국도 지금 만만치 않은 과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제조업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막을 내렸다고 했잖아요. 제조업의 일자리가 2000년 이후에 500만 개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플랫폼 사업 모델들이 이거를 다 지금 대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플랫폼 사업 모델들이 이 제조업에서 줄어든 일자리를 메꾸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 돈은 벌지만, 기업 입장에서 돈은 벌지만은 일자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거 여러 번 보여드렸죠. 제너럴 일렉트릭 제조업은 2000년에 이후부터 쭉 쇠퇴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이 사실상 미국에 그러니까는 기업 생태계를 완전히 장악을 했다. 예? 지배를 하고 있다. 예? 이런 얘기 했죠. 2009년부터 그러니까 애플이 미국 10대 기업에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요. 애플이 지금 보게 되면은 애플의 기업 가치가 2조 3천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2조 3천억 달러면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예? 이 애플보다 그러니까는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아마 영국이 여기 간다 이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한 네 나라 정도는 완전하게 그러니까 애플보다 그러니까는 경제력이 큰 거예요. 우리나라는 1조 6천억 달러 되죠. 구글하고 비슷해요. 구글보다 조금 더 못합니다. 예? 한 기업이 이렇게 엄청난 그러니까는 사실 한 나라, 웬만한 나라들보다 경제력이 클 정도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플랫폼 사업 모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용을 창출 못한다는 얘기예요. 고용을 옛날 기업들처럼 창출 못한다 이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기업들보다, 전통적인 기업들보다, 기업들은 기업 가치는 적어도 그러니까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는데 일자리 창출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일자리 창출을 못하면은 불평등 문제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그러니까 뒷받침이 안 되지죠. 그렇죠? 이 문제를 미국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예? 자, 2010년 이후에 구글과 애플이 혁신이 정체된다고 얘기를 했죠. 최근에 이거 최근 기사입니다. 2021년 6월 28일자니까요. 어디에 뉴욕타임스에 실렸던 기사예요. 이게 뭐냐면은 구글에서 직원들이 대규모 퇴사를 해요. 핵심 멤버들이. 예? 핵심 멤버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랬습니까? 여기 기사를 한번 봐보세요. 영어 기사를 띄우려다가 여러분 불편할까봐 최소 36명의 부사장이 지난해 떠났어요. 구글을요. 부사장이면 핵심 멤버잖아요. 왜 떠났냐? 그러니까는 혁신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위험 감수성이, 위험 추구를 안 한다 이거예요. 예? 즉 뭐냐면 구글이 전통적인 기업들처럼 독점을 하고 난 다음에 혁신이 실종되는 이런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 이거예요. 이런 상태. 그러니까 맨 밑에 봐보세요. 거대한 발전을 이룬, 예? 구글의 그러니까 핵심 멤버 중에 하나가 구글 지도 이제 이 와이즈를 이제 인수한 노암 바딘인데 얘가 구글에 떠나면서 피차이한테 구글 CEO죠. 인도계. 얘한테 뭐라고 날렸어요? 블로그에다 뭐라고 했냐면요. 거대한 발전을 이룬 구글이 많은 부작용, 즉 무기력한 관료주의하고 상투적인 고정관념 등 오랜 대기업의 문제, 그러니까 전통적인 대기업의 문제에 지금 함정에 빠져 있다 이거예요. 그 중심에 피차이가 있다. 그래서 구글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는 미래가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핵심 멤버들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겁니다. 이 좋은 일자리를 애떠나 그러시겠죠. 근데 희망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구글에서 혁신이 안 일어나니까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애플도 지금 수익성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부채비는 증가하는데 제가 일전에 얘기했죠. 빚을 내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돈 쓰고 앉아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럼 미국 부동산과 주식을 봐봅시다. 미국 부동산과 주식을 하나를요.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에 쫙 떨어졌었어요. 미국의 주택가격이요. 떨어졌다가 그러고 나서 2012년부터 쫙 올라가죠. 코로나 재난 터지고 나서도 한 7.2%가 올라갔습니다. 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주택 소유율도 쭉 떨어졌었죠. 미국의 평균적인 장기 평균은 한 60% 되는데 그 정도 밑에까지 쭉 떨어졌었죠. 63%까지 떨어졌었죠. 한때요. 금융이 터지고 나서요. 그러다가 회복이 돼가지고 코로나 재난 이전에 한 65% 평균까지 도달했던 거예요. 전통적인 장기 평균 수준까지요. 그랬다가 지난해 코로나 재난 이후에 얘도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죠. 지난해 2분기에 갑자기 급등을 했지만은 요거는 다른 문제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해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지원할 거다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투기적인 수요도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렌트, 임대 시장의 변화도 생겼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추세선으로 돌아왔잖아요. 추세선 돌아왔죠? 하여간 주택 가격은 여전히 그러니까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변화,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주택 시장의 1인 가구들입니다. 새로 신규로 그러니까는 신규 주택 시장에 들어오는 이 가구들 중에 대부분이 1인 가구들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 1인 가구의 주택 가격 상승 속도도 어느 정도 증가해 가고 있다 이거예요. 증가해 가고 있죠. 그렇죠? 증가해 가고 있어요. 이 앞에 전체 주택 가격 지수가 비슷하게 가고 있죠. 가고 있는데 1인 가구의 소유 속도는, 주택 소유 속도는 굉장히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금융위기 이전 수준이 회복이 안 되고 있죠.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1인 가구의 소유율은 소유 이 정도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이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러냐? 근데 임대 수요는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1인 가구의 임대 수요는. 그러니까 주택을 그러니까 매입하기보다 임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얘기죠. 임대를. 예? 임대를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왜 그랬습니까? 임대료가 빠르게 상승하는 거예요. 임대료가. 이 빨간 선이 특히 뭐냐면은 코로나 재난 이전 상태인데 2020년 이 밑에 보라색을 보게 되면 한번 쫙 이렇게 출렁 밑으로 가라앉았었죠. 작년에 여러분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팬데믹 터지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임대료가 그냥 막 폭락하고 그랬었습니다. 대도시에서 특히요. 뉴욕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기억들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요? 사람들이 대도시 같은 데 막 밀집돼 있다 보니까 코로나 확산이 심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다 교외로 그냥 다 빠져나가고 막 그러면서 대도시에 그러니까 임대료가 폭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기 지금 초록색, 퍼플색에 지금 우리가 추세에서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경제활동이 복구되면서 다시 그러니까 이 임대료가 다시 상승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는 그 이전보다 임대료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예?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세선을 보게 되면 더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1인 가구들의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냐면은 이 주택에서는 임대 수요다. 임대 수요가 주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미국의 주택 가격을, 부동산 가격을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요, 투기적인 수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투기적인 수요가요. 많은데, 그런데 그러면 이게 꺼질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당분간 없다고 봅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이 꺼질 가능성이 있냐?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금리를 지금 이게 뭐냐면요, GDP 대비 신용의 그러니까는 신용의 비중인데 그게 장기 평균에 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는 이게 밑에 있으면은 아직 그 대출금이 적다는 얘기인 거고, 장기 평균보다도요. 위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까만 선 이 수평선보다 위에 있으면은 소위 말해서 장기 평균보다도 그러니까는 신용과 대출이 그러니까 급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낮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이렇게 나간 대출들이 어떤 충격으로 작용하려면은 금리가 올라가야 돼요.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금리 저는 올리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통화정책을 얼마나 빠르게 정상화시키느냐 이게 달려있다고 보는데 금리 인상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아까 얘기했듯이 코로나 재난 이후에 연준이 통화는 계속 발행하고 있어요. 자, 금리를 한번 봐봅시다. 금리를 보게 되면요, 연준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를 언제 인상할 거냐, 이제 조만간에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원래 이제 고시한 건 2023년부터 올리겠다 했었어요. 그런데 일부 시장에서 내년부터 금리 인상이 당겨질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뭐냐면은 단기금리요. 만기 3개월짜리 그러니까는 정부 국채 수익률은 최근에 올라가고 있죠. 6월 달부터요. 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여전히 그 수준이 어떻다고요? 여전히 보게 되면은 코로나 재난이 터질 초기 무렵 정도뿐이 안 됩니다. 예? 즉 올려도 많이 못 올릴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올라가다가 속도가 주춤하고 있죠. 주춤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난 5년간으로 수준을 보게 되면요, 여전히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예?
3개월물 수익률이요. 그러니까요. 이게 5년 동안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1년짜리. 그러면 1년 만기가 1년짜리인 건 어떠냐? 이것도 보게 되면은 지난 1년 동안에 한번 봐보세요. 최근에 6월달 이후에 이것도 많이 올랐었죠. 좀 올랐었어요. 올랐는데 그 오른 것도 여전히 뭐냐면은 코로나 재난 그러니까 우리가 터지기 직전의 상황 정도 올라갔는데 최근에 이것도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많이 못 올릴 거라고 보는 거죠. 많이 못 올릴 거라고 보는 거죠. 예? 빠르게 못 올릴 거라고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2년짜리 만기가 2년짜리인 것도 2년짜리인 것도 한 최근에 그러니까 쫙 올라갔어요. 지금 뭐냐면은 앞으로 2년 후에는 그러니까 금리도 많이 올릴 거라 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그래도 이게 짧게 봐서 그러는데 길게 보게 되면요. 길게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년물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2, 3년간에 있어서 금리가 조금 올라갈 거다. 조금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요. 5년물부터 봐보세요. 5년물부터 보게 돼, 5년물까지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금리가 거의 뭐 이제 그러니까는 지난 그러니까 봄, 한 3월 달부터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지난 3월 달부터 해가 수준에서요. 좀 올라갔다가 그러니까는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이 변화가 없는 건 뭐냐? 금리 올려도 많이 못 올릴 거라는 얘기죠. 이걸 보여주는 거죠. 10년물은 더군다나 어떻게 됩니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국채 수익률이 막 크게 올라간다고 해서 작년에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가계부채 충격이 올 거라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최근에는요. 그건 뭡니까요?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빠르게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회복이 빠르면은 10년물 수익률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떨어지고 있죠. 지금요. 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뭐냐? 연준이 금리를 단기적으로는 올리더라도 많이 못 올린다는 얘기죠. 지금 뭐냐면 코로나 재난 이전에 2018년도에 올라갔었던 2.25에서 2.5%까지 올라가려면요. 0.25씩에 가서 몇 번 올려야 되는 겁니까요? 0.25까지 해서 몇 번 올려야 되는 겁니까요? 9번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9번. 9번을 향후 그러니까 2, 3년 내에 올릴 수 있는 체력이 되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봐요. 네? 없다고 봐요. 시장에서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네? 미국 경제가 그래서 금리를 못 올리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거품이 꺼질 가능성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죠. 견딜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30년물도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30년물도요. 이게 30년물이 특히 중요한 거는 모기지, 미국의 부동산, 이 대출금리, 예? 30년물 많이 쓰거든요. 예? 이것도 그러니까는 떨어지고 있잖아요. 좀 올라갔다가요. 예? 많이 떨어졌죠. 지금 뭐냐면 장기금리가 많이 올라가기 쉽지 않다 이거예요. 장기적으로 금리 올리기 쉽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굉장히 많이 찍어냈어요. 그렇죠? 8조 달러가 지금 넘을 정도로. 4조 달러도 안 됐던 수준에서 8조 달러 넘을 정도로 돈을 엄청 찍어냈죠. 지금도 찍어내고 있고요. 근데 지난 1년 동안의 금 가격입니다. 금 가격이 어떻습니까요? 인플레이션이 막 생긴다면은 금 가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금하고 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정반대로 움직이니까요. 근데 금 가격이 안 오르잖아요. 지난 1년 동안 금 가격이 뭐 올랐습니까? 최근에 잠깐 올랐다가 다시 또 떨어졌잖아요. 예? 금 가격도 안 오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도 별로 그러니까 그렇게 강하게 전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일시적으로만 지금 보인다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이 생기려면 뭡니까? 경기가 강하게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경기가 강하게 회복돼야 되죠.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기가 강하게 회복되려면은 불평등이 해소가 돼야 돼요. 불평등이. 예? 불평등이 해소돼야 되는데, 예? 불평등이 해소가 되는데, 자, 일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아, 이건 일반 청취자들은 경제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별로 관심 없는 저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MMT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현대화폐 통화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냐면 돈을 찍어가지고 그러니까는 경제를 살리는 이게 아베노믹스나 미국이 MMT 아닙니까? 하는데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MMT가 아닙니다. MMT는요 기본적으로
이 중앙은행에 돈을 찍어가지고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되게 금융자본들한테 되게 이익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정부 재정 지원해주거나 아니면 일반 보통 사람들한테 직접 그러니까는 혜택이 가도록 그 돈을 찍은 걸 사용하라는 게 MMT 이론의 핵심적인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부자들한테 주로 혜택을 돌아가게 했거든요. 미국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MMT 이론과들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지금까지는 초창기에는 예닛 젤런이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 같더니만은 뭐 의회 반발에 했는지 지금 주춤하고 있고, 예? MMT 이론이 이게 제가 볼 때 살아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예? 반발이 이 보수 진영의 반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즉 금 가격이 이렇게 안 오른다는 얘기는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안 생기는 건 뭐냐?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지 되잖아요. 소비가 살아나려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평등이 해소됩니다. 예? 일자리가, 그러니까 안정적인 일자리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어야 소비를 하고 그러잖아요. 예? 자, 지난 1년간 최근에 달러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막 호들갑 떨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지난 1년간의 달러 가격이 뭐 올랐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달러 가격도요. 보게 되면 그렇게 뭐 오르지도 않고 있어요. 예? 달러 가격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달러가 강세를 띠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국제 금융시장에 상당히 여러 가지 충격을 줄 수 있는데, 그럴 지금 여기서도 안 보인다는 얘기는 뭡니까요? 돈이 그러니까 여전히 많이 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달러가요. 많이 풀리고 있다는 얘기고, 지난 5년간의 달러 가격 추이를 한번 봐보세요. 지난 5년간의 평균 수평선에서에 비하면 여전히 굉장히 달러는 약달러죠. 약달러입니다. 네? 약달러예요. 자, 그 다음에 유가를 봐보세요. 유가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작년에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올해 오른 게 굉장히, 그러니까는 부담이 굉장히 큰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 유류세도 많이 거의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2018년 수준으로 지금 돌아가는 정도예요. 어저께 보니까는 오페크 국가들이 협상에 실패한 것이 나오던데 유가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는 저는 더 크게 올라가기 쉽지 않을 거다. 에? 크게 올라가기, 옛날처럼 뭐 $100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뭐 인플레이션도 가고, 지난 20년간 유가 추이 속에서 보게 되면 아직도 그렇게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금융위기 이후의 수준에 비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택시장이 얼마나, 그러니까는 주택시장에 돈이 들어가고 있느냐 보게 되면요, 최근에 좀 이렇게 금융위기 이후에 좀 회복됐지만은 여전히 그 평균 수준을 지난해 코로나 재난 터지면서 그걸 지금 넘어서고 있는 정도예요. 주택시장에 그러니까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금융위기 이전 수준 정도는 아니라 이겁니다. 금융위기 이전 수준 정도는 아직 한참 모자란다 이거죠. 그 다음에 기업 전체 투자도 보게 되면요, 돈을 그렇게 풀고 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내려서도요, 어떻습니까요? 코로나 재난 이전에 그러니까는 GDP 대비 한 18%였거든요. 이게 뭐냐면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죠. 한 20% 됐던 게 한 28%까지 떨어졌으니까, 회복이 안 됐으니까요. 근데 지금 그 수준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투자가 그러니까 왕성하게 지금 그러니까 돈은 그러니까 굉장히 싼 돈이 많이 풀리고 있는데 기업 투자로도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자, 화폐 유통 속도입니다. 돈이 안 돌아요. 돈을 그렇게 엄청나게 대규모로 공급하는데 돈이 안 돌잖아요. 돈이 안 돌아요. 그 돈 다 어디로 가느냐? 일반 보통 사람들한테 돈이 안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MMT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즉 현대 화폐 이론이 미국의 경제 정책에 도입되지 않았다. MMT가 도입되면요, 화폐 유통 속도는 빨리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회복될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게 돈이 그러니까 공급돼야지만이 MMT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미국 개인들의 저축률이요, 지난해 코로나 재난 이후에 크게 증가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왜 그러냐면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지갑을 안 여는 거죠. 미국은 소비가 절대적인 나라인데, 예?
소비가 절대적인 나라인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그렇게 금리를 내렸는데 은행들 간의 대출이 어떻습니까요? 2008년도가 지금 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 쭉 떨어진 상태 속에서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제로금리가 되게 되면요, 은행들 간의 대출도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면, 은행들한테 돈 빌려줘봤자 받을 이자가 없잖아요. 제로금리면은요. 은행 간에,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간에 그러니까 서로가 돈 빌려주고 할 때 적용하는 게 콜금리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정책금리, 한국은행에서 적용한 금리하고 거의 같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연준이 지금 0%잖아요. 0%로 누가 빌려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은행 간의 대출도 거의 없는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돈을 그렇게 퍼부었는데도 그 돈들 다 어디 갔느냐? 그 돈들 다 어디 갔느냐? 연준에 다시 재예치되는 거예요. 연준에 예치하면은 0.25%라도 이자를 받으니까요. 예? 받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이 연준의 중앙은행의 금리가 구간금리를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거 금융회사들 그냥 돈 벌게 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부도덕한 거예요. 그렇죠? 초과지불 준비금이 과거의 금융위기 전에는 거의 제로였었어요. 왜? 연준에 예금해봤자 이자 안 나오고, 그리고 뭐냐면은 경제가 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는 돈들이 다 대출 나간 거죠. 근데 지금은 연준에다가 다 재예치를 하잖아요. 예? 돈이 안 도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공급했을 때 돈이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많이 돌아야지만 경제는 활력을 갖는 거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는 것도 쉽지 않다 저는 봐요. 금융위기 때처럼요. 예, 그런 조건이 갖춰지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많이 금리 오르기 쉽지 않다 이거예요. 예? 금리 올라가기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뭐냐면 그 대신에 주택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트라우마도 있고 살 여력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임대로 사는데 임대 수요는 증가하니까 임대료는 올라가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집이 없는 사람들은 더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그러니까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미국도 저는요.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금리 올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 금리를요, 건강하게 올리기 쉽지 않아요. 미국이 연준이 2019년에 금리를 3차례 다시 내린 이유가, 금리를 쭉 이렇게 2018년도까지 이렇게 최대 2.25에서 2.5%까지 올리다 보니까는, 예? 좀비 기업들이 죽는다고 아우성 친 거예요. 그럼 다시 내린 거예요. 금융위기 이전에 한 절반 수도 못 가가지고 후퇴한 겁니다. 그만큼 체력이 저질이 된 겁니다. 미국 경제도요. 저질이 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 번요. 미국 경제 다루면서 미국 경제의 일본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제2의 그러니까 어떤 혁신 바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플랫폼 사업 모델들이 혁신이 지금 정체한 상태다. 한 10년 지금 돼가고 있다 이거예요. 예? 혁신이 정체하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플랫폼 사업 모델들이 고용 창출은 못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불평등은 기본적으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체력이 오히려 2000년대 10년보다도 오히려 지금 저는 더 안 좋다고 봅니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대규모로 공급을 하고 이걸 빠르게 해소하는 게 쉽지가 않다. 금리를 그러니까 빠르게 정상화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붕괴될 가능성은, 예? 더 오히려 거품이 당분간 더 만들어질 거다. 그럼 거품이 막 만들어지다 보면은 뒤늦게 그러니까는 금리를 거기에 대해서 올릴 거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충격을 줄 수 있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금리가 그러니까는 적어도 강하게 올라간다는 어떤 신호가 오기 전까지는 저는 미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요.